자,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김종현 에너리스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그 장에 대한 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장이 그 여느 때부터 좀 다르게 좀 한 22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체를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죠. 외국인 매수가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3%가량의 반등을 보였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항상 그랬다시피 애플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신제품 발표 이전이 가장 강했고, 오히려 신제품 발표에 대한 효과가 사라졌을 때 약해졌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반도체 사장의 얘기가 있죠. 시안의 중국 투자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라는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일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또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사전 주문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기존 물량에 대해서 갤럭시 S4의 판매량 자체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빠른 재고 처리를 위해서 낮은 가격에 팔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온 만큼 1분기까지 실적 견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노트3가 조금 선전해준 측면이 있지만 갤럭시 S4의 전반적인 판매가 둔화되었다든지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흐름을 예상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증시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이유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산다면 개별 종목들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고요. 또 한국 주식 중에 믿을 만한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지금 시간 오늘 저녁부터 열릴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그리고 이 중앙은행장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 3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시장 내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만 너무 떠버리면은, 전반적으로 지수만 견인해가지고, 우리가 체감 지수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외환 외빈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체감 지수 기준으로는 더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뜨고, 그렇게 안 뜨고, 중소형주가 더 떠주는 게 일반 투자자도 또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의 상승 속도 정도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고, 오히려 나머지 종목군들이 활성화되고 거래도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ETF 같은 상품,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과 삼성전자, 네이버의 거래 대금을 제외한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다시 1950선을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게 좀 확실하게 안착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슈나 지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어쨌든 이 금요일 날이요. 지수가 22포인트 정도 상승하니까 그래도 시청자분이나 또 우리도 이런 기분은 좋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아시겠지만 금요일마다 반등하죠. 그리고 주중엔 계속 빠지고 금요일만 반등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또 반복되고 있는데 주말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주초로 돌아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패턴이 이번 주가 마지막인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선물시장 쪽에서 비교적 미결적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40분, 50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장에서 끝까지 유지된다면 다음 주까지 뭔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또 후장 들어서 미결작정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단기 매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또 밝혀진다면 다음 주로의 연속성은 또 재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주 장을 좀 좋게 본다면 콘텐코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요. 콘텐코라기보다는 지금 백오데이션까지 내려갔던 베이시스가
최소한 뭐 정상화 과정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그 김정혜 애널리스트 말씀대로 일단 그 오후장 끝까지 이런 미결제 약정이 좀 도리어 증가가 되기를 좀 바라고 다음 주에는 좀 오늘장이 좀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이런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반등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국 지표가 조금 좋아졌다. 이 부분이 어떤 주가를 그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증시도 좋고요. 지금 그 미국 경제 지표 나오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어떤 뭐 좋을까요? 어떤 핵심은 또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어제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에서 좋아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켓 PMI 제조업 지수 하나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키트라고 하는 조사기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과거부터도 보면 항상 뭐 지표가 약간 왜곡돼 나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ISM 지수에 비하면 굉장히 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엔 뭐 예상보다 많았지만 수치가 좀 뭐 줄어들었다라는 정도.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모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2분기 이후엔 모르겠지만 1분기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미국이 낙관적 편향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다시 한번 정고점 수준까지 왔고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2.9%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기대감은 좀 낙관적 편향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물 쪽에서 ISM 지수, 좀 더 신뢰감이 높은 ISM 지수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 꺾이고 있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조업 지수 내에서 수출 주문 지수라든지 신규 주문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디에 많이 수출하고 있냐면 캐나다나 멕시코, 뭐 중국 같은 국가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혹한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멕시코 같은 경우도 수입량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은 1분기 내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해했을 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생산 지표의 탄력 둔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도 이제 제가 뭐 계속 10분 이상 동안 말씀드렸지만 주택 지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구간이죠. 심리 지표와 함께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주택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은 줄고 있지만 주택 완공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전체적인 완성량 2011년도부터 짓기 시작했던 이런 주택들은 이제부터 하나둘 시장에 매몰화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짓는 주택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 주택 수급의 전반적인 변화,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를 이끌었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 시장의 둔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1분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는 상당히 최근에 좀 축소되고 실망으로 좀 돌았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날씨 요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분기는 안 좋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2분기, 2분기에 가면 그래도 1분기보다는 좀 날씨 탓이라면 좀 좋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좀 배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보시겠나요? 뭐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좋아지더라도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 이상으로 좋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졌을 때 과연 연준의 정책은 또 더 타이트하게 변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언가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모호해진 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좋으면 이 정책의 고삐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으니까 연준이 정책의 고삐를 늦춰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어리석은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정책을 덜 쓸 거니까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 안에서 쉽게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가 전체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미국의 이제 소비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소매 유통주에서 월마트와 지금 아마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월마트 일봉인데요. 최근에 다시 박스 하단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빠졌다가 일시적인 반등. 그런데 오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월마트의 최근 주가 동향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2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이 소비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1분기에 실제로 소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주가로만 보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꾸준하게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았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의미 있는 지지선을 아직 깬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증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태블릿에 대한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아마존의 주가도 정체되고 있고 이베이도 최근엔 횡보하고 있고 JCPenney 같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미국의 백화점은 뭐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나마 이제 좋은 쪽이 의류 쪽이라든지 회복되고 있는 쪽의 일부 이제 소매 유통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의 지금 소매 시장도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국면입니다. 또 하나 미국 소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미국에 이제 날씨가 춥다라고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난방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천연가스의 ETF인데요. ETF 지금 일봉을 보시면 급등을 해서 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ETF고요. 실제로 선물 가격은 지금 6달러 돌파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시 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1분기가 지금 3분의 2가 지났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도 최근에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난방류라든지 유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의 소비를 조금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또 주가로만 봤을 때 미국의 소비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양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 소비의 취약성은 대출을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쓴 게 아니라 집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니까 덩달아서 이제 빚까지 내가면서 소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비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네,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의 탄력은 1분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2분기에 이제 탄력적으로 좋아지느냐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반등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1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2분기는 당연히 1분기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나마 하여튼 예상은 또 우리가 또 다행이라 보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지표가,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테이퍼링 속도를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그 1분기 지표 둔화가 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연준의 테이퍼링도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의 정책 움직임은 한번 결정이 되면 잘 수정되지 않는 것이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차트를 보시면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 환매조건부 채권과 연준의 정책 금리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네.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면 연준이 RP의 양을 조절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실제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그때는 이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조절이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 조절에 먹혔다라는 증거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2009년도 이후에 RP와 연준금리의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이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전에는 시장의 지준, 지급준비금 이외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풀어야 돈이 돌아가는 단계를 보였지만,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는 과정에서 RP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남아도는 유동성이 물가를 급하게 끌어올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만약에 시장에 인플레이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정말 극단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낸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엔 현재 연준의 테이퍼링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분기, 3분기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2015년도 2분기, 내년 2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정도로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연준의 그 테이퍼링의 그 속도는 뒤로 물러나진 않고 어쨌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때는 결국은 달러는 거두어들여지는 입장이라면 네네. 이머징 마켓의 좋은 양상은 별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거 일부러 부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신을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보시면 대부분 올해 JP모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모두 올해 투자 1순위를 모두 주식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주식 중에서도 선진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그다음에 서유럽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전하다고는 하나 뭐 등급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투자 유망하다라는 정도까지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증시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다. 네. 결국 종목 선택에 따라서 올해는 수익률이 크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숲보다 나무를 좀 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이 아주 싸져버린, 그러니까 낙폭과대해서 아주 가격이 싸져버린 종목이거나 아니면 올해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아서 PR 같은 것들 상관하지 않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정효 애널리스트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물 시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현물 코스피가 1954포인트예요. 전일 대비 한 23포인트 오른 아주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승 흐름의 어떤 주역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지금 3점
3% 지금 상승을 주고 있죠. 시장의 영향력이 크죠. 선물 지수도 삼성전자에 의해서 많이 움직임이 영향력을 주고요. 외국인이 오늘 2,790억 이런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든 선물이든 간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이 수급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의 주체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외국인 액션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도 지금 5,153계약 외국인이 순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침부터 매수 강도가 꾸준히 우상향되는 선물 수급이 우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기관 쪽에서 한 4,800계약 매도를 주고 있습니다. 기관에 4,800개 선물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힘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정도가 지금 유발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시장은 상방 흐름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장중에 수익을 내느냐 낼 수 없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오늘 장중 변동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10포인트네요. 2.10포인트가 오늘 장중 변동성입니다. 장중 변동성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전일 대비로 해서는 선물 지수가 지금 3.75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죠. 3.7포인트면 그래서 255.05포인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물이 이제 저항대가 지금 얼추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 차트 상에서 보시면 선물이 256포인트, 정확하게는 255.95포인트, 지난 2월 17일 그 자리죠. 아침 시초가 자리 그 위치였는데 일단 저항선. 그래서 255포인트가 일단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워낙 갭상승 자리가 이만큼 발생을 했죠. 갭상승 자리가 워낙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253, 254를 여기도 물론 저항 자리였는데 254포인트 자리를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좀 컸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갭상승 출발로 보시면 되죠. 근데 시장이 이상하게도 말이죠. 어제 시장이 그래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 어제 장 중에 꽤나 흔들림이 컸거든요. 오전장에 2포인트 정도를 251에서 253을 짧은 시간에 이제 급등을 시키고 다시 또 253포인트에서 251포인트 이하짜리까지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락시키는 급등락의 자리가 어제 이 부분에서 발생을 했죠. 좀 이도저이긴 하죠. 물론 이제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PMI 지수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50포인트 이하로 48포인트 나왔다. 이런 내용 때문에 급등을 주다가 급락으로 장중 급락이죠.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냥 추세를 계속 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추세가 지난번 19일 자리 그 자리와도 이어지는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웨이 장세죠. 오늘
장 초반에 좀 한 252포인트까지 좀 눌려주지 않을까. 그 눌림 매수 252 정도에서 이제 눌림 매수 공략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시초가를 붕괴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가 이제 시초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을 주고 출발을 해도 시초가 253.30포인트, 시초가를 깨지 않으면 그건 상방울의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초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지금 2시 한 27분 이런 정도 지금 마감이 거의 다 와 가는데, 종가가 고가가 될 가능성도 좀 크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A 장세의 특징이 종가가 고가가 된다든지 종가가 저가가 된다든지 이런 장세도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종가가 고가로도 마감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6포인트짜리가 저항짜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막판에 이제 조금 더 붙여주고 월요일날 이제 256포인트 자리에 오면은 일단 한 번쯤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황을 좀 훑어보면서 어제 이전 4일 동안 흐름이 좀 음봉이 좀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렇게 이제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다 오늘 이제 급작스럽게 시장을 터닝시킨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좀 큰 자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9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955포인트니까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의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5일이동 평균선도 어제는 약세였던 좀 머리를 숙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5일선부터 갭상을 만들고 출발을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기술적으로 22평선과 62평선까지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전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기간별 그 매매 동향에서 선물의 누적치를 한번 보자. 선물의 누적치가 3만 개가 넘어버리면 12월 1일 기준 출발부터 해서요. 거기부터는 변곡점을 줄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제 그제에서 3만 개를 일단 찍었어요. 근데 3만 한 5천 개까지 선물 누적 순매도가 한 3만 5천 개까지 나오면 거기는 매도의 한계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환 가능성, 시장의 변곡 가능성, 터닝 가능성,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오늘 그냥 또 터닝을 시켜버렸습니다. 선물 순매도 3만 개 찍고 터닝한 거죠. 말하자면 3만 개를 찍고 오늘 터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선물을 외국인이 5,200개를 지금 매수하고 있죠. 매수 강도가 다소 좀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의지죠. 어제까지 선물 순매도를 매수 전환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장을 상방으로 달려보자, 뭐 이런 의지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물도 한 거의 3천억 가까이 2,900억 정도 매수하니까 변곡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좋아요. 뭐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 쪽, 현대자동차도 한 2.7%. 그래서 현물 쪽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현물도 올려주고 선물도 올려주고 하니까 지수가 23포인트, 선물 지수도 3.8포인트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초자산의 흐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동향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 밀리는 거죠. 선물도 한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외국인의 그동안 선물순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250포인트는 잘 지켜줄 것이다. 오늘 현재 255 정도 되죠. 그래서 257 이상까지 상방으로 시장을 한번 달려보는 그런 장세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장세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마감 시황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주식 명목의 선물 타임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자, 스마트머니 선택. 자, 또다시, 김정현 애널리스트를 모시고요. 종목 특징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봤을 때 오늘 그 셀바이텍,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그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최근에 신고가 나고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바이오 기업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바이로메드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의 팩터를 보면은 이제 셀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이렇게 식품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건강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면 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몸에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좋은 균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먹는 아이들 정장제, 그래서 뭐 기능을 개선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식품 안에 들어가는 유산균들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균이라고 해서 균의 가장 최상단계에 있는 그 종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품, 완제품까지 만들어내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이제 5대 회사 내에 들어가는데 다만 회사의 규모를 보면 상단에 있는 1, 2위권 회사와는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과 일본과 이후에 지금 이중 코팅 기술, 단백질과 다당제를 코팅하는 이중 코팅 기술을 이제 특허를 내놨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위산에도 녹지 않고 장까지 이렇게 유산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정도의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인삼공사가 가장 건강식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1,5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바이오틱이 2위입니다. 네, 거의 뭐 1,00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100억 원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되면 현재 이 기업의 위치, 아시아권에서 거의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유럽이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이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회사는 5위권 정도, 아시아에서 포함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즉 종균류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셀바이텍이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기술력이 있어도 어떤 그 주변의 환경, 뭐 경쟁력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셀바이텍의 그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변 환경은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유산균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글로벌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매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몇 조 원 시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들도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건강식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외 여타 국가들도 이제 서서히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유통 채널인데요.
지금 한국이 40% 정도, 그리고 아시아와 함께 유럽의 나머지 절반 이상 정도를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한국에도 B2B 형태로 이제 납품을 했거든요. ODM이나 OEM 형태로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사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B2C, 즉 바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단계로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뭐 TV 광고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같이 일하던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에 직접 이제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은품 같은 것들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먹어봤는데요. 뭐 며칠 먹어보지 않아서 효과를 잘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뭐 관련 제품들의 최근 판매량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시장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로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과복용에 따른 우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 내에서도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성장하고 이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내추럴 엔도텍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과 함께 주가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그 기술력 이런 부분이 되는데 향후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고요? 그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번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되나요? 네. 이 종목이 지금 그동안 B2B 형태로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제품만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갔다면 이제 자사 브랜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사 브랜드 이름이 듀오락입니다. 왜 듀오락이냐면 이중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듀오락이라는 그런 명칭을 쓴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정도가 한 30억 정도였는데 2014년 올해에는 한 80억 정도로 2배 이상의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B2C거든요. B2C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이제 소비자를 직접 가는 건데 B2B 형태라면 B2B 형태는 마진율을 이제 상대 회사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B2C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회사에서 수익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B2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만약에 올해 이제 80억 정도까지 이게 확대된다면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B2C로 나가는 건데 수익성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B2B보다는. 그래서 수익 구조 자체의 개선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출액 구조라든지 아니면 전체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0%가 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ROE 대비 ROE 대비 PBR, 그 다음에 전체적인 PR 국면에서도 그로스, PEG라고 하는 어닝 그로스를 살펴봤을 때 이익 성장률이 크고 그 다음에 이익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높은 PR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30배 이상의 PR에서도 주가가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체 시장으로 보면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의외로 허벌라이프를 포함한 이런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이들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투자 전략 한마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끌고 왔는데요. 이 종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어닝 그로스, 즉 이익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해야 현재 PR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깨지더라도 현재의 PR은 당연히 비싸다라는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가격에도 더 사도 되느냐 혹은 신규로 매수해도 되느냐의 관점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은 꺼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오늘 뭐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다시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뭐 지수 분위기로 돌아갈 가능성이라든지 또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로 거래가 물리게 되면 최근에 거래가 물렸던 이런 중소형주들은 단숨에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사신다면
오르는 구간에서 가파르게 쫓아가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가격 조정 전략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에서의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성장률, 이익률 이 두 가지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차트로 보니까 좀 많이 올리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그 조정 시에 이제 그 접근을 좀 하는 게 좋다. 성장성이 있지만 이런 그 관점으로 접근하자 말씀하셨는데, 자, 또 오늘 그 준비된 종목이요. 요번 겨울에 진짜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지역난방공사를 이제 특징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예, 올해 그 지역난방공사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실적이 좋냐 이건데 어때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난방공사가 이제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서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으면 난방비가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일종의 열발전을 해서 그것을 이제 주변의 아파트로 모두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뿌려주는 그 열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폐열배수 보일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이 전력을 한국전력에다 되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전력 판매고요. 영업이익의 75% 이상이 전력 판매에서 오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판매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기저발전율이 떨어졌고 외부에서 전력을 다 사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GS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짓고 있는 뭐 동양화력 발전소라든지 뭐 포스코 발전소 이런 곳에서 전력을 사다가 썼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사다 썼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전력을 사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망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반대로 한국전력의 기저발전이 원전 가동률 회복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전과 크로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 한전이 안 좋았고 지역난방공사가 좋았다면 올해 이제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지역난방공사는 빠지기 시작하고 한국전력이 솟아오르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발전선비 용량이 지금 다른 쪽은 늘지 않고 있지만 원자력이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력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는 전반적인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S&P라고 하는 게 일종의 수익률인데요. 2012년과 2014년도에는 비교적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는데 2014년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시기에 현재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실적도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 도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의 그 주가는 극과 극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진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두 종목만 놓다면 세워놔도 되겠네요. 이 유틸리티 내에서는 아마 좀 반대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실적 전망이 좀 부정적이라 이렇게 봤는데요. 주가 뭐 지금 계속 빠진다 그랬잖아요. 주가 모멘텀이 되면 어떤 또 새로운 이슈는 없나요?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새롭게 지역난방공사가 하나 지어져야 그만큼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아파트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난방공사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요. 빨라야 2015년에 동탄 지금 동탄 2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 전체를 합치면 뭐 분당의 2배, 3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탄 제2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캐펙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거죠. 이게 큰 측면에서 보면 추가 캐펙스가 없어서 추가 매출이 없다라는 것이 악재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되짚으면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 집 지키기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최고치를 쳤던 부채 비율도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도 가지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라든지 휴세스, 수원에너지 같은 관련 자회사들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 특히 가장 지분이 높은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팔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하단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그 주가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68,000원대까지 계속 그 슬림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지역난방공사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매력적인 가격대라나요? 어떤 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든가 안정권이다. 이 가격대는 어떻게 좀 그 접근을 줘야 될까요? 그 한국전력의 지금 하향한 가격대,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내면서 하향한 가격대를 보면 한 0.3배 정도의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역난방공사는 적자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없어서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뭐 PBR 한 배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PBR 기준으로 보면 한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 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률이 낮고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을 너무 많이 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PBR 밴드는 12개월 포워딩을 했을 때 0.5배 정도의 수준이라서 과거 최저점을 누렸던 2012년도의 흐름과는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즉 아래쪽으로의 추가적인 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가파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저점에 달했다. 꼭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부채 비율 축소와 같은 그런 모멘텀이 나타날 그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자회사를 팔아서 현금도 유입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또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얼마의 가격에 팔았느냐, 그러니까 취득 가격은 얼마고 실제로 판 것은 얼마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이 유입이 되느냐 이런 모멘텀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 과정을 살펴보면서 매각 가격만 좀 좋게 나온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상 어느 정도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서서히 조정을 기다려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아주 극도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제한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그 아까 참 그 재밌는 비교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한전과 지역난방공사를 우리가 볼 때요. 일단 지금 어느 쪽이 좀 투자 매력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만일에, 당장은 장기로 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전력에 당연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난방공사는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주가의 가치상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모멘텀적으로는 자회사 매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가 더 좋게 보인다. 뭐 시중에서도 좀 상당히 그렇게 좀 보이고 있고 또 김정현 씨도 그렇게 그 평가를 하시고 계시군요. 자, 오늘 전반적인 그 미국의 경제 지표 부분에서 이제 그 1분기보다는 2분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좀 그 머리에 남는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과 유틸리티의 어떤 그 상관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 투자 전략에 좀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의 어떤 흐름은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